이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캠페인의 방식은 약간 결혼을 신성화하는 방식으로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이 동성혼이랑 생활동반자법이 묘하게 경합적인 방식으로 얘기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놀라운 부분인데 좀 다른 뭐 프라이드 운동을 만들겠다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노프라이드라는 뭐죠? 모임 파티를 이제 꾸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해요. 그것도.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7월 1일 토론의 즐거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오랜만에 완전체가 되어서 모였습니다. 한 달 만인가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네, 한 달 만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제, 오늘 여기 혜영님 사무실에 왔더니 너무 무지개한데요. 거의 집착하고 있죠. 여기부터 저기까지 어딜 봐도 무지개가 걸릴 수 있도록. 네, 무슨 일이죠, 이거? 이 6월이 프라이드 먼스라고 해서 물론 오늘은 7월 1일이기는 한데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건 유엔에서 정한 이제 세계적인 기준이고,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또 그거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런 캠페인을 하는 주간으로 6월을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트렌드에 맞춰서 약간 그런 의원실을 프라이드 주간에 맞게 좀 꾸며서 놨고, 제가 있는 이 마포 지역은 특히나 그 마포 큐어위크라고 하는 주간 행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여기를 약간 부스처럼 혼인평등 사무소라고 저기 상담실 공간을 이렇게 꾸며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이 저희가 7월 1일인데요. 토론하는 날이. 오늘 서울에서, 퀴어문화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슈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가장 먼저 시작에서는 혜영님이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발의한 지 한 달 되셨나요? 딱 한 달 됐죠. 그 5월 마지막 날, 그 김정은이 미사일 쏜 날. 그래서 뉴스 일면 우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묻힌 날. 네, 그날 발의를 했거든요. 가족 구성권 3법이라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어떤 법안들인지 좀 발의한 당사자인 네. 혜영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좋습니다. 3종 세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혼인평등법,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동반자법, 세 번째는 비혼출산지원법,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가족구성권 3법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혼인평등법은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 생활동반자법은 대략 한 달 정도 전에 그 용해인 의원이 발의했었던 생활동반자법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거라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법적인 가족 관계가 혼인이거나 아니면 출산이거나 입양이거나 이 세 개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 말고 생활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규정하는 제정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혼출산지원법은 법률 용어로는 보조생식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뭐, 시험관 시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술이, 모든 사람들한테, 여성들한테 열려 있기는 한데, 그걸 받을 때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난임 부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혼 여성들이 그 시술을 받으려고 하면 지원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게다가 하려고 해도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데, 그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 에서 사실혼이거나 법률혼인 경우에만 정자은행을 이용할 수 있고 시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설령 정자를 구해온다고 하더라도 시술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난임 부부라고 하는 걸 임신을 원하는 모든 여성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그래서 비혼 출산을 지원하는 지원법,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미 이제 4인 정상가족은 무너진 지가 오래됐고 다양한 가족들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없는 경우를 위해서 이제 그런 각각의 결혼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혼인평등법, 그리고 그런 임신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비혼출산법, 그리고 새로운 가족관계를 규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이렇게 세 개를 세트로 해서 가족구성권 3법 이렇게 발의를 한 거예요. 각각의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동반자법은 이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용해인 의원도 먼저 발의를 하긴 했는데, 이 생활동반자법이랑 혼인평등법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맞아요. 요 두 법의 어떤 범위나 어떤 법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혼인평등법은 명확하게 딱 동성혼을 규정하는 법.
법이고요. 지금도 사실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지금 한국에 결혼 제도가 법률적으로는 이제 민법에 조항이 들어있는데, 혼인을 규정할 그렇죠. 때 우리는 신고혼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혼인 신고를 하면 결혼이다 인 거예요. 거기에 어떤 성별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뭐 남성과 여성이 뭐 이런 조항이 없어서 사실 지금도 동성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거든요. 뭐 중혼이라던가 아니면 근친혼 이런 거는 법에서 명확하게 금지가 돼 있는데 동성혼은 금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관습적인 차별이 있다 보니까 수리를 안 해주는 게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도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차별로 안 해주고 있으니 굳이 우리가 성별 조항을 집어넣어서 동성 또는 이성의 쌍방이 신고를 하면 이건 혼인이다 라는 방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게 혼인평등법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보수적인 결혼 제도 아예 확장, 거기서의 차별을 이제 시정하도록 만드는 법이고, 네. 생활동반자법은 진짜 그냥 완전 다른 가족 관계를 만드는 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것도 이자 관계이기는 한데 그냥 내가 지정한 이 사람이 쌍방 동의하에 역시 신고하면 생활 동반자 관계가 되는 거고, 네. 결혼하고 가장 큰 차이는 친족 관계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그렇잖아요.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그냥 우리가 부부야가 아니라 이제 사돈이 되고 뭐 이렇게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고 그런 일륜지 장모님, 대사죠.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서 상속권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잖아요. 근데 생활동반자 관계는 친족 관계가 없이 딱 이렇게 둘이서 파트너 관계. 너무 좋은 법인데요? 너무 좋죠. 그럼요. 그래서 약간 그런 가족 관계가 가지고 있는 엄청 하드하고 촘촘한 그런 권리와 관계들 말고 그렇게 무거운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일상 가사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 뭐 그런 공유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들은 보장을 하지만 이제 훨씬 더 그 형성과 헤어짐에 있어서 딱 그 개인을 중심으로 놓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성혼이랑 의제하는 거, 그게 그거 아니냐, 내지는 뭐 동성혼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이 법안 내용을 제대로 살펴본 게 전혀 아닌 거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그러니까 6월 21일이었는데요. 이제 국회에서 뭐 아마 상임위 출석하는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이제 생활동반자법 요개인 의원안이 상정이 된 날이었죠. 네네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죠. 이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을 꺼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하는 입장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법안이 마치 동성혼이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것이냐 핵심을 피해가는 건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 좀 논란이 일었어요. 발언 자체가 좀 이 본질을 비껴나가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일단 발의를 한 의원이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데,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물론 이제 법이 통과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니 그쪽에서 뭔가 입장을 정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일단 법 자체가 이제 발의된 것이 기본소득당이랑 지금 또 이제 혜영님이 이제 정의당에서 발의를 한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이거를 뭔가를 했다는 것처럼 발언을 했고, 또 이제 하나 더는 동성혼 법제화랑 아까 이제 혜영님 설명하신 것처럼 생활동반자법은 좀 결이 다른데 그걸 마치 이제 생활동반자법이 곧 동성혼 법제화 법이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화를 해서 마치 이제 생활동반자법 자체에 대한 의미를 더 퇴색시키는 형태의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좀 혹시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그 혜영님 설명에 따르면 이 동성애와 관련된 거는 생활동반자법이 아니라 혼인평등법인데 한동훈 씨가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혼인평등법에 대해서는 멘트를 안 했다는 건가요? 네, 전혀 안 했어요. 뭐야, 이 사람 뭐죠? 그러니까 날 무시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네. 이 발언 자체에 이미 두 가지 노이즈가 껴 있는 거죠. 네. 하나는 정의당과,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혼란을 부추기고, 그리고 생활동반자법과 혼인평등법이라는 법이 결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묶어서 얘기하듯이, 혹은
혼인평등법과 다른 법을 혼인평등법인 것처럼 네. 동성애와 관련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건 단순한 착각이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착각이고 그 법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너네 동성애 합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근데 하려면 당당하게 하지 왜 그렇게 뭐 음흉하게 비겁하게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해 뭐 이런 그 취지의 발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법안의 이름보다는 그 이 사람의 그 이 동성혼 이슈를 대하는 전형적인 국민의힘 진영의 태도가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마치 이거는 우리한테 유리한 이슈고 너네가 이거 추진하는 거 국민들이 반대할 거 아니까 애둘러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국민 다수는 우리 편에 설 것이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 대응이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너는 왜 이렇게 당당하지 않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해? 라고 하면 아닌데 우리 당당한데? 라고 하는 게 더 전공법이고 뭐 이제는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해도 그 뭐 소위 그 혐오 세력, 혐오 진영에 그 대응해서 충분히 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혹은 뭐 국민 다수의 뭐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은 지금 마련돼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마치 너네 뭐 우리는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약간 움츠려서 방어적으로 나오는 태도는 별로 저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너네 왜 이렇게 당당하지 않아?라고 하면 아니 우리 당당한데 우리 동성혼 법제할 건데?라고 하는 게 더 지금 시점에서는 더 유리하기도 하고 더 뭐 전공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적하는 것 자체의 어떤 그런 프레임 자체는 어떻게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얘기하는 어떤 결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사안에 대해,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떳떳하게 뭔가를 주장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항상 뭐 그거를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소수 의원들은 계속 뭐 통과시키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당론에서는 한 번도 통과시키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주식님 말씀하신 거 동의하는데 주식님이 계속 얘기하는 그 우리에 민주당이 포함되느냐인 거죠. 그 우리에 물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포함이 되겠죠.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근데 민주당은 과연 그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가. 지금까지 한 짓거리들을 보면 내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있고 국회 역사상 최다 의원수를 보유했던 시기에도 대통령을 보유했던 시기에도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안 한 정당이 민주당인데 지금 민주당이 주식님 말한 대로 그렇게 떳떳하게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그러지 않을 걸 아니까 한동훈이 나서가지고 그 약점을 공격해서 그런데 더 유리한 공면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동성혼이 뭐 사회적 합의, 당당하게 얘기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라라고 한동훈이 얘기했다는 건 사실 민주당은 비겁하게 말을 한 거고 한동훈은 졸렬하게 말을 한 그 차이가 정도 있는 거지. 사실 한동훈과 민주당의 동성혼에 대한 입장은 사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이 뭐 당당하게 하라고 했는데 사실 제일 당당하지 못한 편인 거죠. 거기서 당당했으면 동성혼 자기는 반대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당당한 건데 그건 안 하고 이제 뭐 너네가 당당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냥 애둘러가기만 한동훈 장관의 모든 문법이 그렇습니다. 한동훈은 자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자기 얘기를 하지 않죠. 늘 반사체로서 민주당이 위선을 드러내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자기 이제 그 뭐 자기의 똑똑함을 과시하는 그런 형태의 진중권 같아요. 이야기인데 아주 사람이라기보다 반사체 같은 거죠. 인간이라기보다는 약간 반사체 같은. 자체 발광을 하지 않는 반사체.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당당함이라는 거는 그 어떤 정치권 안의 구도를 이야기한 건 아니었고 이제는 시민들의 수준을 의식을 좀 믿어도 될 거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정치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동성애 이슈가 정치권에서 소비됐던 방식은 아주 간단한 구도였거든요. 양당제 안에서 혐오 진영의 어떤 힘을 등에 업고 국민의힘이 이걸 공세적으로 너네 동성애 좋아해 싫어해 라고 물어보면 뭐 다른 한 축에서는 근데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나중에였죠. 뭐 나는 뭐 어떤 사람은 뭐 싫어한다고 하긴 했지만 뭐 나는 안 싫어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약간 이 질문만 나오면 금치산자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섰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 그 3법 발의에서 좀
그 의미를 좀 찾자면 5개 정당 의원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약간 이 구도에서 기존에 우리 국민들이 동성애 이슈가 다뤄지던 정치권에서 다뤄지던 방식을 보던 그 풍경과는 조금 다른 거죠.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은 그 민주당이 지금까지 나중에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기들보다 덜 개혁적인 국민의힘 존재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 워낙에 혐오적인 스탠스를 취하니까 우린 나중에만 해도 상대적 개혁 세력으로서의 이점을 취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개혁 세력이야라는 게 가능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원내에서 5당이 이 법안의 발의에 동참했다? 아주 작긴 하지만 이런 그 기존의 양당 구도의 약간 동성애 이슈에서 균열을 낼 수 있는 어떤 계기 정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좀 평가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의미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거를 좀 구체적으로 그 가족구성권 3법에 동참한 그 공동 발의한 의원들을 좀 소개를 같이 좀 해주시죠.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네, 일단 정의당에서는 그 3법에 공동 발의한 의원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떤 법은 하고 어떤 법은 안 하고 이런 핵심은 들고나고가 혼인평등법. 맞아요. 혼인평등법인데 혼인평등법에 공동 발의한 사람들이 제일 적었죠. 일단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님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발의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님, 최강욱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이 해주셨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님, 진보당 강성희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맞아요.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님. 이렇게. 네네네. 대부분의 정당, 주요 정당들이 참여해서 혼인평등법을 발의를 했고, 그 발의한 상태에서 지금 일단은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아마 논의 자체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아직 그 법적으로 상정이 되어 있진 않고 상정이 발의가 안 됐나요? 됐고, 네, 이제 아마 7월 중에 상정이 돼서 그때 법사위에 상정이 되면 아마 지난번 같은 소요가 한 번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그때는 상정된 법이 생활동반자법밖에 없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얘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번에 7월에 상정이 되면 진짜 동성혼법이 상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이슈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동반자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동성 부부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의 어떤 그런 사실혼 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왜 혼인평등법이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그냥 선택의 문제인 건데 그래서 저는 혼인평등법은 차별을 해소하는 법이고 생활동반자법은 가족관계 자체를 확장하는 법이다. 이렇게 두 개의 용도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애자 커플들은 결혼을 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고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고 싶으면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고 그냥 둘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관계, 내가 내 삶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더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법적 보호를 받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제 동성 커플들은 결혼을 할 수 없고 이것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차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결혼 제도만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하면 결혼 제도는 점점 인기가 없어지는 제도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차별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가족관계 제도 측면에서 보자면 그래서 사실은 생활동반자법이 훨씬 포텐셜이 크거든요. 이건 단순히 동성 커플뿐만 아니라 이성애자들이 결혼과 생활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최근에 곧 책이 나오겠지만 뭐 브런치 때문에 유명해진 분 중에서는 친구하고 가족관계를 맺고 싶은데 지금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친구를 입양하는 케이스라든가 이제 이런 관계들이 그런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취하지 않고서도 뭐 이렇게 생활을 동반하는 관계로서 규정을 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뭐 한동훈 장관은 1인 가구에 관련된 법이 아니라고 했지만 명확하게 1인 가구에 관련된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1인 가구의 절반은 사실은 고령화층 이제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인데 이제 이 1인 가구가 그러면 아무런 법적인 가족 관계가 없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 맞느냐라고 할 때 굳이 그런 어떤 성애적인 관계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친구든 아니면 뭐 이웃이든 아니면 뭐 형제자매일 수도 있죠. 그런 가족 관계를 맺어서 법적인 보호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러면 생활동반자법을 통해서 1인 가구들이
1인 가구들끼리 약간 가족을 동반자가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혈연이거나 아니면은 입양이거나 혼인이 아니면은 법적인 보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대부분의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 뭐 대출 뭐 이런 것들 이 대부분 어떤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사회적인 서비스도 하다못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할 때 1차 재난지원금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가족 관계가 생기고 나면 좀 더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혼자서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 누구랑 살고 있을 텐데 이 사람하고 가족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는 관계들이 법적 보호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의 어떤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제일 뭐 극단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병원에서 예를 들어 되게 어떤 혼자 살고 있는 분이 대단히 뭐 위험한 상황에서 수술을 급하게 받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보호자가 필요한데 가족이 자기는 아무도 없고 없는 상황이면 이제 예를 들어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친구가 난 생활동반자법을 통해서 같은 이제 사실상의 가족이다라고 해서 나는 그 사람의 보호자로서 서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이게 뭐 수술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뭔가 좀 가족의 범위 자체를 단순한 어떤 정상가족 안에만 두지 않고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들이 서로를 뭐 연대하고 보호하고 뭐 케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형태를 만들어가자, 그걸 확장하자는 게 이제 생활동반자법인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이 혼인평등법 같은 경우는 그 혼인인 자체가 너무 법적으로 이렇게 좁은 영역으로 동성애자도 결혼하자 딱 그거예요. 네네네. 좁아져 있으니까 이 차별을 없애자라고 하는 이제 단순 명료한 그런 법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법 자체가 다른데 이 법을 마치 같은 것처럼 이제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 법 자체가 이제 되게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이게 그 파장이 더 클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어떤 그런 생활의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담론의 장을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이 생활동반자법은 이미 상정이 됐고, 이번에 이제 혼인평등법이 상정이 되면 또 다른 아마 논란이 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두 법안의 어떤 차이랄까요? 두 법안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일단 상호 보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인평등법은 결혼할 권리를 담고 있는 법안이고, 나머지 두 법안은 어떻게 보면 결혼 안 할 권리. 그러니까 비혼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혼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게 혼인평등법이라면, 비혼자들 같은 경우는 나머지 두 법안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상호 보완적인 것 같으면서, 제가 느끼는 일종의 좀 갈등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운동하는 방식에서 느끼는 갈등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저 같은 비혼자 입장에서 혼인평등법이라는 법안은 약간 이런 느낌이요. 결혼할 권리잖아요. 약간 군대 갈 권리 같은 느낌. 결혼이 군대는 좀 너무 비혼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비혼자 입장에서는 나 같으면 어지간해서 저 권리는 행사하지 않을 텐데, 마치 딱히 혜택으로 다가오지 않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그런 권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법안을 추진하는 캠페인의 방식을 보면, 이 법안의 취지 중에 되게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이 법은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그 문구가 있어서, 이런 법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캠페인 문구들을 보면, 누군가를 좀 불편해지는 문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은 이긴다라는 혼인평등법의 구호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랑의 결실이 곧 결혼인가?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은 진 건가?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오히려 아까 서두의 3법 간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이 혼인평등법의 취지는 아주 무겁고 하드하고 약간 불편하고 사람들한테 짐을 지우는 이 결혼이라는 짐을 좀 덜어주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편안한 가족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동의를 했는데 혼인평등법 이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캠페인의 방식은 약간 결혼을 신성화하는 방식으로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취지가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추진하는 방식에서 보면 비혼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각에서 그런 이제 지적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이거 동의하는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까지의 그 퀴어 운동이나 성소수자 운동이 정상성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정상성 자체를 해체하는 것이 운동의 방향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이제 정상성의 범위 안에 동성 부부를 넣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이냐?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 얘기를 지금 주식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좀 다른 맥락일 수는 있겠지만 퀴어 퍼레이드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사랑을 하는 사람들만 뭔가 이 퀴어 퍼레이드의 대상이 되는 거냐, 무성애자라든지 뭐 동성애자지만 굳이 뭐 사랑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구호가 제일 메인에 걸리는 게 퀴어를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퀴어를 포괄하려다 보니 포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혼인평등법이라는 게 기존의 정상 가족들이 누리고 있었던 권리를 그렇지 않은 다른 형태의 그 결혼 관계를 허용함으로써 좀 더 확장해보자라는 건데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결혼 안 할 사람 혹은 동반자 법에도 적용이 안 될 사람, 난 그냥 생활 동반자 필요 없는데? 혼자 살 건데? 그러면 그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저 같은 사람의 권리는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기존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의 범위는 확장됐지만 여전히 나는 그 범위 안에 못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 말씀하신 그런 그 소외감? 이런 것들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이런 법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결혼과 관련된 많은 법들, 뭐 결혼이 아니라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존재의 양식을 다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확장해서 담아낼 수 있는 법안들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인류 역사가 사실 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오면서 점점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잖아요. 네. 우리 존재 양식 자체가 다양한데 사실은 법 자체는 근대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래서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점점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내 욕구와 내 선택지를 더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제도는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의 다양한 존재 양식을 가급적 많이 포괄할 수 있는 제도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지금 발의된 이 법안들이 필요한 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주식님이나 남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지나치게 어떤 좀 또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이성의 중심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비판했었는데 저는 성의 중심주의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성애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한 리비도,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서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꼭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니더라도 모자 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수많은 방식들 중에서 꼭 성애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닌데 이 퀴어 퍼레이드라든가 이런 이제 법안들이 담고 있는 것들이 항상 이제 성애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물론 중요합니다. 인간의 성적인 욕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이 이성애든 동성애든 간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모든 인간들이 서로와 맺고 혹은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도 지금 철학적으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너무 이제 지나치게 성애 중심적인 담론들 자체가 어느 측면에서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거는 뭐 농반 진반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사실은 성애 중심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사람과의 사람. 나이랑 뭔 관계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성에 대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저는. 네. 전혀 없는 사람인데 마치 그것을 전제하듯이 남자는 당연히 여자한테 관심이 있을 거라는 식의 이 전제를 하고 동성애자들도
그 동성애 어떤 매력적인 동성애에 대해 당연히 관심이 있을 거고 당연히 그 연애를 할 거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듯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것이 꼭 무성애주의자여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탈성애적인 관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들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담론들, 나아가서는 제도들도 필요하다. 특히 이제 뭐 생활동반자법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진 못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결국은 개개인들이 서로를 믿고 돌보고 관계 맺는 방식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그 돌봄들에 대해서 우리 얼마만큼 서포트 해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혜영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혼인평등법보다는 생활동반자법이 훨씬 더 포텐셜이 큰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이 보완하고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생활 동반자법 자체,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퀴어 퍼레이드에서 나오는 담론하고 이제 그 생활 동반자법 그리고 혼인평등법 요 세 개 담론이 약간 섞여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들을 가장 좀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게 생활 동반자법인 것 같아요. 예, 그 기본적으로 어떤 뭐 성애 관계나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어떤 결혼 관계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이것도 법적으로 보면은 또 포지티브하게 보장해 준다기보다는 솔직히 또 이제 네거티브한 상황에서 절실하게 뭔가 법이 필요할 때 생활동반자법이 최소한의 것들을 보장해 주는 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 차원인 거고 오히려 혼인평등법은 명시적인 차별 자체를 못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게 애초에 이제 차별금지법 자체가 없었으면 사실상 혼인평등법도 어떻게 보면 혼인평등법은 더 진행된 법이긴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먼저 만들어진 상태였으면 좀 논의가 더 수월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 자체가 뭐 지난 국회 때도 그렇고 이번 국회 때도 핵심 주제로 계속 이 시민사회가 푸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고 뭐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이 뒤에서는 마치 뭐 이렇게 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이 국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당론으로도 만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국회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또 내년에 총선 앞두고 또 선거 앞두고 논의가 되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늘 이제 선거 앞두고는 그게 훨씬 더 부담스럽다고 주로 얘기를 해왔으니까 이제 차별금지법 자체는 사실상 이제 거의 또 폐기 단계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라면 그런 차원에서 나온 혼인평등법이 이제 이 혼인에서의 관계에서의 이 불평등이나 차별이라도 막아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근데 저는 그 각 법들과의 관계를 그런 방식으로 보는 게 누구의 시선일까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반동성애 진영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쪽에서 차별금지법을 이해하는 방식은 결국 이것은 동성혼으로 나아가는 교두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별은 우리도 금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제정되는 순간 동성혼법으로 제정되는 게 다른 나라들의 선례였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그 관점 사실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관점이 정확히 이 반동성애 진영의 관점인데 그래서 이제 끝판왕은 동성혼인 거고 그 전 단계가 이제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게 생활동반자법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차별금지법은 생활동반자법을 넘어서서 훨씬 전 사회적인 차별을 다 아우르는 가장 큰 프레임워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동성혼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 제도에서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차별금지법 위계 안에서는 아주 특정한 하위 주제 중에 하나인 거고 이제 생활동반자법은 차별 담론에서 뭔가를 가져간다기보다 이게 교집합은 있지만 완전히 다른 가족 관계를 만드는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 법이거든요. 공동체와 더 관련이 있죠. 네,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족 구성권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람들이 이제 아직은 좀 낯설지만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사실 가족은 받는 거지 개인이 구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점지되고 감당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태어나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 수는 없는 네, 맞아요. 것이라고 이제 인식이 그쵸. 되어 왔죠. 그리고 뭔가 약간 집 안, 정말 가족이죠. 가족에서의 방점의 족에 있는
있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한 덩어리로 있는 관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가족 구성권이라고 하는 걸 개인 단위로 해야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변화의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가족이 뭐 좋은 가족에서 태어났다면 좋겠지만 원가족이 악몽인 경우에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개인으로서 다시 가족을 재구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상상력으로 나가자라는 게 사실 생활동반자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근데 현존하는 가족 제도들에서 새로운 제도로 나아간다고 해서 존재하는 차별을 놔둬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이것도 해소하면서 담론을 새롭게 가자라는 측면에서 사실 가족 구성권으로 묶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가치의 지붕이 없으면 그냥 동성애 문제라고만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여전히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이제 이 이슈를 받아들이는 건 결국 이건 동성애 문제라고 하는 게 아직은 되게 세구나. 저는 이제 뭐 직업이어서 사실은 자꾸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법안들이 자꾸 도입이 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이 되는 것들이 큰 틀에서 보면은 관계들을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게끔 보장을 하는데 그 관계들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즈마 히로키라는 일본의 철학자가 약한 연결이라는 개념을 요즘 밀고 있는데, 우리가 관광객의 철학이라는 이제 책에서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과거와 같이 과거의 가족, 과거의 민족과 같은 그런 강력하게 결속된 그런 공동체는 이제 다시 복구될 수 없는 과거의 유산이고 큰 남론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관광객처럼, 관광객이 관광지에 가서 어떤 사람들과 마주치고 헤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약한 결속들, 그런 약한 결속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최후의 어떤 피난처이자 구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약한 결속들의 공동체들이 여러 개 만들어져서 서로서로 자그마한 도움을 주고받는 것들이 중요하지, 사실은 과거처럼 이 공동체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손모가지 끊어야 돼. 뭐 이런 식의 강한 공동체들 있잖아요. 되게 극단적이세요. 그러니까 강한 공동체라는 게 그런 이미지인 거죠, 사실은. 피로 맺어져 있고 끊어내기 힘든 그런 방식의, 그게 이제 가족의 확장의 민족이잖아요. 그런 방식의 공동체는 사실은 지금의 우리 현대사회에 맞지도 않고 사람들의 어떤 지금 세대의 감수성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의 양상은 어떨 것이냐. 그것이 이제 약한 결속의 사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종의 저항감이 좀 있어요. 사실 그런 결속을 어떻게 지금의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약한 결속들로. 기껏해야 트위터에서 뭐 잃어버린 물건 찾아주고 할 정도는 되겠지만, 그런데 도움이 되겠지만, 사회를 바꾸고 개혁해 나가는데 그런 약한 결속들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하는 회의감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연결망대를 확장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뭔가 생기지 않을까. 강한 결속도 생기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그걸 통해서 또 뭔가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관계 맺는 양상들이 약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식, 혹은 신박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관계를 맺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강한 결속들이 일시적으로 생기고 그것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강한 결속보다는 느슨한 결속이 훨씬 낫다고 보는 편이긴 하지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결속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부터 계속 아싸의 권리를.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결속된 어떤 결속의 힘으로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특히나 부족한 것은 개인이 개인으로 존중받고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또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개인이 개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각자 단위의 결속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배타적 가족주의이고, 때문에 저는 이 혼인평등법의 방식이 이런 어떤 가족주의에 대한 신성성을 좀 더 부각하는 방식이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혼인평등법과 이 생활동반자법의 이 시너지는 궁극적으로 이 배타적 가족주의를 느슨하게 풀어가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생활동반자법은 차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교집합이 있다고.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이것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저는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떤 혐오나 어떤 배타주의, 특히 내 집단 아닌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그 적개심? 이런 것에 어떤 근본적인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저는 배타적 혈연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배타적 가족주의에서 우리와 다른, 우리 가족과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과 적개심이 양산해내는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속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외국인 집단이나 어떤 뭐 다른 성애자나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태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배타적 동반자법이 갖고 있는 힘이 어떻게 보면 더 그런 면에서 배타적 가족주의를 좀 해소하는 데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것조차도 생활 동반자법조차 느슨한 결속, 느슨한 가족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권유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회복지의 단위라든지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 권리의 단위들이 그냥 어떤 느슨하던 뭐 강하던 그런 결속의 단위가 아니라 가족일 필요가 있느냐? 그저 파편화된 개인 단위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방식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역시 자유주의자다운. 근데 저는 약간 자꾸 이 동성혼이랑 생활동반자법이 묘하게 경합적인 방식으로 얘기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놀라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커밍아웃에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그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냈다가 결국은 불수리 통지서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논의가 얼마나 차별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너가 가족주의를 그런 식으로 제도화하는 게 맞아라는 얘기가 얼마나 자기 삶을 이제 뭐랄까 주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얘기일까라고 들릴 수 있다고 아니,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반대로 생각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은 이길 거야. 사랑의 승리는 결혼이야라고 말하는 캠페인이 비혼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 소외감을 들게 할까라는 생각인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게 이 혼인평등법 혹은 그 퀴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 같은 사람은 소외감을 얻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은 결혼하지 못한 사랑은 이기지 못한 건가? 진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는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결혼한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비혼자가 결혼한 사람들을 당신이 결혼함으로써, 가족주의가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당신 나쁜 사람이야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법의 취지나 어떤 결혼하고자 하는 그 선택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혼인평등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캠페인의 구호 중에 약간 비혼자들 입장에선 납득되지 않는 구호들이 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그게 운동 진영에서도 기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동성혼을 좀 접고 생활동반자법이 더 낫다라는 방식으로 묘하게 의제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내가 가족주의에 미친 사람이냐? 이렇게 약간 억하심정 드는 퀴어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존중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90년대 퀴어 커뮤니티 내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돼왔던 굉장히 오래된 해묵은 주제. 저희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동성애자라고 하나로 묶어서 쉽게 얘기해버리지만 사실은 그 내부에서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고방식과 이념 투쟁도 엄청나게 빡세게 해요. 그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가끔 잊어버리는데 사실은 이 법안에도 그런 어떤 갈등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균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그런 주식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저도 90년대 말 2000년 초반까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점점 이제 퀴어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당사자들이 직접 느끼는 어떤 차별에 대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혼 남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헤테로 남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아 왔던 사람들,
어떤 당사자들의 이야기 그쪽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모든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된 상황에서 어떤 정상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모두의 정상성을 해치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한국의 어떤 많은 제도들이 결혼이나 가족을 전제로 해서 많은 서포트들을 하고 있고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해체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법 자체가 각 개별적인 법들을 다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법적인 문제를 생각하려고 한다면 다만 이제 이거를 반대로 역전적으로 혼인평등법이나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 것 자체는 조금 더 포지티브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구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것들을 포괄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 이슈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의 어떤 그런 직면한 차별에 대한 어떤 그 극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비중을 이 당사자들에게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시작했어요. 저도 뭐 결혼이 군대 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군대, 그럼 종신 군대 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군대 갈 권리 존중합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 군대는 진짜 저 같으면 결코 선택하지 않겠지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절박한 권리일 수 있죠. 근데 군대가 신성하다고 말하는 거 그거랑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저는 딱 그 정도지 지금 이야기하신 그들의 선택권이나 이런 게 그게 뭐 별로 안 중요하다거나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 많은 것들을 지금 생략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갈등의 지점은 거대한 전선에서 아주 새끼의 요만큼의 전선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먼저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희 토론의 많은 부분이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정도 군대 갈 권리 전 존중합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기는 거고 네. 그 자체가 거절할 수 있는 운동의 어떤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혜령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일단 변론으로 두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의 어떤 그런 호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은 우리가 자제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게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모집단이 넓어져야 선택하지 않을 사람들의 운동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상당히 듭니다. 그런 설득되셨나요? 아니, 남편의 말씀에? 상당히 그 운동가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셔가지고 머리로는 완벽히 이해가 됐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여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전에도 좀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주식님이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 이제 아주 개별적 자유주의, 그 개별자들의 어떤 그런 존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싸의 옹호자. 네, 민감한 상황인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시민으로서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운동가적인 입장에서 우리 사회를 바꾸거나 아니면 좀 변화시켜야 되는 힘이 있을 때 과연 그런 흩어져 있는 개별자들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권일님이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그 지금까지의 운동 구도는 이익 집단과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도덕적 집단의 싸움이었단 말이죠. 이제 어떤 가치가 이제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민족주의, 그리고 하나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도덕주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진보 세력들이 이 이익 집단을 묶어 있는 보수들을 항상 공격하면서 너네는 친일을 하면서 뭐를 하면서 부역자를 하면서 이 모든 사회의 어떤 이득을 다 너네가 독점했다라는 거를 비판하면서 이제 진보를 약간 이제 미약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잖아요. 근데 이제 2023년이 됐을 때 진보의 새로운 가치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가 됐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 새로운 가치들이 단순한 개별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가족 구성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그런 정상성에 대한 추구 이런 부분으로는 결국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커다란 이데올로기의 싸움하고는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결속할 수 있는 가치가 필요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정상성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가족 구성권이나 혹은 이제 성소수자 운동이나 이런 부분, 정체성 운동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뭔가의 더 큰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뭔지를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주식님이 얘기한 거는 그런 어떤 원자화된 그런 개인은 아닌 것 같아요. 글자 그대로 이제 오소독스한 형태, 인디비주얼,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주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파편화되고 완전히 개별화된
그런 원자, 소비자들,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 말하자면 아니고. 퀴어 운동, 뭐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퀴어 운동 내에 있는 어떤 담론 권력의 차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의도하시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게이, 레즈비언, 뭐 기타 뭐 다른 성소수자들이 있을 때 권력을 갖는 건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가장 규모가 크고, 그래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제일 크게 반영이 되고, 그 이제 구호가 이제 사랑이 이긴다로 나타났다. 좀 이런 흐름이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그리고 퀴어 운동 안에도 뭐 이번에 특히 이제 노프라이드, 네. 뭐 그런 이제 퀴어 퍼레이드 안에 이제 미국 대사관이 참여하고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뭐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에 반대하면서 좀 다른 뭐 프라이드 운동을 만들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노프라이드라는 뭐죠? 모임 파티를 이제 꾸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해요. 그것도.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 퀴어 주류 운동 안에서 소외된 혹은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의 비주류적인 운동들,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뭐 그런 측면인지 모르겠지만 좀 어쨌든 말씀하신 취지가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네. 요 쟁점은 그럼 요 정도로 접고, 아까 우리가 하지 못했던 얘기 중에 비혼출산지원법에서 최근에 좀 하나 이슈가 생겨서 그걸 좀 소개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요. 레즈비언 동성 부부인 김규진, 김서연 씨 커플이 최근에 네? 김세연. 김세연입니까? 죄송합니다. 김세연 씨 커플이 최근에, 김규진 씨가 이제 임신을 한 거죠. 네. 정자 기증을 받아서 임신을 한 상황에서 지금, 이 출산을 한 2개월 정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한겨레가 이제 어제 보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사를 공유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꽤나 이슈가 됐어요. 근데 이 이슈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비혼출산지원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왜 이분들이 한국이 아니라 이제 벨기에에 가서 이제 그 정자 기증을 받아서 임신하셨고, 또 지금 규진 씨랑 세연 씨 다 지금 프랑스에 살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나요? 예, 그때 프랑스에 계실 때 이제 벨기에에 가서 정자 기증을 받아서 임신을 했던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시험관 시술로 체외에서 수정시켜서 이제 배아를 만드는 그 방법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지금 이제 뭐 윤리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 비혼 여성 혹은 이제 동성 결혼한 동성 부부 여성들이 시험관 시술로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법을 만든 거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모자보건법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좀 더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이게 되게 앞서서 저희 했었던 얘기랑 이어지는 게 임출육이라고 하는 임신 출산 육아야말로 정상성의 테크트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레즈비언 커플의 임신 소식이 이렇게까지 모두가 축하할 일이야? 그 정상성 테크트리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대단히 진보적인 일이야? 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이제 또 트위터에서 있었고, 그래서 아니, 이 개인들의 이 삶에 대해서 축하하는 것까지 이 사람들의 삶이 진보적이라는 평가까지 받지 않으면 안 될 일이야? 와, 이 두 입장 사이에 굉장히 활발한 토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실에서 비혼 출산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 논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제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담론 지형 안에서 또 파생되는 그 정상성과 개인의 삶에서의 어떤 풍부해지는 주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장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성 부부들의 출산이나 이런 것들, 출산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저출생이라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그거는 약간 아니 있어요. 그거 분명히 있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국회에 많이 계신 계시죠.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애를 낳겠다는데.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는 어떻게 연구를 해야지 그런 논리는. 그렇죠. 여자를 애 낳는 기계로 보는 연장선상에 유구한 인구 정책으로 보는 거죠,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니까 이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당사자들이 어떤 뭔가를 요구하고 나서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 권리를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 사항인데, 네네. 아까 얘기했던 연장선에서 저는 뭐 이걸 보수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선택권을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이성애자와 똑같이 동성애자들에게도 그런 권리가 주어져야 되고,
당연히 동성애자들도 출산이나 이런 결혼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있고 네. 아닌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제도적인 보장을 못 받고 보호를 못 받았으니까 그걸 보호받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개별적으로 여기에 뭐 어떤 진보 운동에 흥망이 갈려 있다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그것이 나름 진보적인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진보적이건 보수적인 걸 떠나서 네. 그 운동 자체는 사실은 저는 충분히 진보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임신을 한 것에 대해서 축하도 해줄 수 있지 않나? 저는 물론 아이는 낳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이 임신한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면 본인이 정말 축하받고 싶어 한다면 충분히 축하를 진심으로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가지고 무슨 고깝게 또 비틀고 막 이렇게 또 비아냥될 것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낳고 싶은 사람이 낳게 됐다면 축하해줘야죠. 네. 그걸 또 무슨 군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래서 근데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그런 사건이 상찬되고 오직 그것만이 좋은 소식인 것처럼 느껴지는 담론, 지형, 공론장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말할 공간이 열리는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 비혼 출산은 그러니까 그 앞선 두 개의 얘기가 가족 구성이라는 측면이었다면 이것도 가족 구성이기는 하지만 이제 여성의 재생산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기도 한 것이지.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정상성을 이제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는 시선, 불편한 시선에 대해서 여기는 또 할 말 없으세요? 싸워라! 근데 이게 뭐 정상성 이데올로기라고 할 만한 수준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낳고 싶다는 욕망들이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 뭐 비혼 여성이 뭐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욕망들도 분명히 있는 거. 그게 이제 꼭 정상성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오히려 반대로 정상성을 해체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기 출산과 관련된 정상성이라고 하면은 혼내 출산을 이야기하는 건데 혼내 출산이 아닌 다른 형식의 출산이 축하받는 것은 그 정상성을 어떤 균열을 냈다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같이 그 축하를 해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유리 씨가 출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용기에 박수를 보냈던 것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전통적으로 근데 이 출산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중에 뭐 하나 딱히 이렇게 완전히 검증된 어떤 변수들이 잘 없는데 그나마 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가 이 혼외 출산 비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터키 같이 혼외 출산이 금기시되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반대로 전통적으로 이게 혼외 출산을 작년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그런 터부가 없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출산율이 덜 떨어지거나 혹은 올라간다라는 통계가 거의 이거는 좀 검증된 변수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율 걱정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이중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환호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약간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이런 식의 또 다른 그들 입장에서의 어떤 걱정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런 혼외 출산에 대해서 그들이 약간 좀 이런 양가적인 감정에서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쪽에서는 야 그런 식으로라도 애 많이 낳으면 좋잖아. 그래서 한쪽으로는 야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저러고 있는 거지? 이런 식의 좀 보수적인 사람들의 약간 균열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새누리당이었으면은 찬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새누리당이요? 근데 국민의힘으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힘을 거쳐오면서 이 당이 훨씬 더 가족주의적인 그런 보수적인 가치로 복음화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 안에서도 약간 그런가요? 저는 새누리당 초창기 네. 그러니까 박근혜, 김종인 2012년 그 무렵에는 사실 이런 의제들이 그 당 안에서 나오긴 했었거든요. 이자스민 씨 있을 때. 이자스민을 이부원을 한다든지 홍석천을 공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되게 의외로 미국 리버럴적인 가치들이 꼽혔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10년 사이에 확 점점 보수화돼가지고 오히려 더
구태화된 게.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을 기억하는 저로서 그게 나는 예외적인 예외이지 그게 일종의 디폴트는 아니거든요. 지금이 디폴트입니다. 네. 아니, 10년 전은 묘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두 가지 이슈가 되게 그 흥미로운 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여론조사했을 때 1위가 동성애자고 2위가 미혼모였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혼외 출산한 여성들을 약간 위험하거나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웃으로 2011년인가 여론조사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 두 사람들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그 동등한 그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안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좀 그들까지 이제 그 가장 한국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이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이 3법 자체가. 그래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는 반농반진을 이제 퀴어 커뮤니티 당사자들하고 있으면 하게 되는데 그럼 지금도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이제 자식들이 성소수자인 부모 모임이고 부모가 성소수자인 부모 모임이 필요하다. 말 끊기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라고 했고 근데 부모라는 말을 쓰는 게 맞아? 라고 하니까 거기에 부는 부치의 부야 뭐 그렇게 부치의 부, 와, 신박하다. 신박하다 진짜. 아니면은 아내 부의 어미 몰아서 부모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조금씩 오픈리 퀴어들이 등장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오픈리 퀴어들이 특히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 조건은 레즈비언들이니까 레즈비언 커플들의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고 있으니까 이 애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가 당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제 담론화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약간 이모 같은 느낌으로 열심히 해봐야겠다. 네. 김기준 씨도 한겨레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태어날 아이의 이제 선택권은 없었던 거니까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내가 이제 좀 해줘야 될 것들이 없어서 좀 미안하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이라면 또 이제 말씀하신 그런 연대 주변에 비슷한 이런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태어날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너의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김규진 씨 인터뷰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 역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이 레즈비언 부가 키워서 어떡할 거냐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당신이 도와주든가요? 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 네. 그 말은 진짜 어디 이렇게 써서 어디 붙여놔야 돼요. 퀴어 퍼레이드 슬로건으로. 그게 저는 2020년대 진보 운동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아니, 사람살이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남일의 평론만 하지 말고 네가 도와주든가 라고 이렇게 대꾸할 수 있는 어떤 마음, 태도 너무 중요한 마음. 보통 걱정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 사유리 씨 출산했을 때 사람들이 걱정을 한답시고 뭐라고 주로 했냐면 아니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아직까지는 당신같이 그 미혼모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다 너무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데 권일님이 예전에 어떤 칼럼에서 썼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 사람들이 걱정의 내용은 아직 세상이 바뀌지 않았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세상이 이미 바뀐 것처럼 행동하라라는 그 문구에 제가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방금 그 남규님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했었구나. 써서 저기 새 전력에 붙여놓을까요? 서예로 세로로 써서 공사체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바뀌지 않는 세상을 구성하는 일부라는 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세상을 더 바뀌지 않게 만들고 있는 반동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자각을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예전에 그 로자 룩셈부르크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다. 라는 얘기를 한 적 있죠. 그렇군요. 이 얘기를 또 이어가다 보니까 나오긴 하는데 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퀴어 퍼레이드 얘기 잠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고요.
퍼레이드만 열린 게 아니라 축제가 전반적으로 있고 퍼레이드가 그 부분이죠. 그쵸. 축제는 사실은 기간이 이제 몇 주 정도를 계속 하면서 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뭐 굿즈를 살 수도 있고 영화제 같은 것도 열리는데 어쨌든 대미는 오늘 있는 퍼레이드이죠. 네. 그래서 애초에는 서울광장에서 주로 열렸었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에서 불허를 해서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을지로 쪽에서 열리는 쪽으로 하는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 아마 혜영님이랑 다른 몇 분들이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려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사실 2007년도에 나왔고 그게 대통령 공약이었고 실제로 추진했었을 때 되는 게 맞았어요. 그랬으면 사실 굉장히 많은 게 달라졌을 텐데 왜냐하면 그 차별금지법이 포괄하는 것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 행정이 스스로 차별을 시정하는 작용을 하게 만드는 프레임워크였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이 반동성애를 자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극우적인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행정 권력을 통해서 이제 차별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조직화된 상태로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게 지난번 이제 대구에서 법원이 집회 시위를 허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나서서 도로를 점용할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공무원들 막 몇백 명을 데리고 나와서 경찰하고 대치하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지를 않나? 아니면은 뭐 인천에서는 여성영화제에서 펀딩을 이제 시에서 하는데 동성애 영화를 틀 거면 탈동성애 영화도 틀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보조금 못 준다. 이런 방식으로 나와서 결국은 보조금 안 받고 영화제를 한 상황이라든지 이제 이번 시청에서도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거는 그 이제 서울 열린 그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사용을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날 한시에 두 단체가 신청을 하는 형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퀴어문화 축제 조직위원회도 신청을 하고 이제 보니까 그때는 뭐 약간 청소년 회복 콘서트라고 했지만 이제 최근에 드러난 이름은 이제 동성애 쓰나미를 막는 거룩한 방파제 콘서트. 거룩하네요, 정말. 네. 이거든요. 제목을 정해도 꼭 그렇게 정해야 되나요, 정말? 그래서 오늘 이제 서울광장에 가시면 거룩한 방파제를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둘 중에서 어떤 행사가 더 공익에 부합하는가를 가지고 그 위원회 안에서 결정을 해서 다수결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거의 만장일치로 거룩한 방파제가 더 공적이다. 라면서 온갖 혐오 이제 발언으로 점철된 회의록을 이제 나중에 저희가 받아서 이제 공개를 하고 이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지금 뭐 집권하고 있는 정당과 뭐 대통령의 성향과 그런 각 주요 지자체의 리더들을 볼 때 이 경향성 자체가 한 번에 뒤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대항하는 담론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즐겁게 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게 되게 우리의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박원순식 거버넌스의 행정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시민한테 그 책임을 일임시켜놓고 정치는 그 뒤에 숨어버리는 게 그러니까 박원순이 시장일 때는 진보적인 쪽으로 그렇게 흘러갔을 수 있겠지만 시장이 바뀌니까 전혀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정치와 시민 참여 거버넌스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볼 문제죠. 민주당들은 왜 다 그럴까요? 집권에서 공수처 만든 것도 똑같은 논리잖아요. 이제 공수처장 바뀌면 이제 완전히 또 다른 칼이 되어서 자기들 옥죄일 텐데 왜 한 치 앞도 못 보는 걸까요? 동성애 혐오하시는 분들 뭐 맨날 현수 막 붙여놓고 막 반대 시위하고 하는 걸 지나가면서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신박했던 뭐 이미 유명해진 문구지만 신박했던 문구가 아들이 며느리인 세상이 온다. 였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며느리인 세상이 온다. 여자 사위. 여자 사위가 온다. 그거 보면서 내가 뻔하게 터져가지고 혼자 웃으면서 가다가. 그래서 이 동성애 쓰나미에 대응하는 이제 하나의 좋은 예시가 그 대구 키퍼에서 Q&A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제 그런 교회들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제 그 운동 진영에서 만들었었던 티셔츠가 약간 성소수 쓰나미라고 적혀 있고 쓰나미가 막 밀려오는데 예수님이 그 위에서 서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티셔츠를 팔았거든요. 약간 그런 방식으로 괜찮은데? 우리가 사고 싶은데요? 네, 동성애 쓰나미에 함께 서핑을 해보자.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흥겨운 투쟁이네요. 네. 아니, 그 남의 결혼 반대하는 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그 난리들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 막장 드라마 보면은 그 항상 등장하는 구태의연한 시어머니들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안 돼.
지금 막 홍준표나 좀 뭐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보는 것 같아요. 홍준표가 저 대구에서 저 난리를 치는 걸 보면 그 뉴스를 본 다수의 시민들은 아마 약간 그런 식의 희화화된 풍경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부채춤 군무는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즐기고 계시다니까. 진짜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유, 정말 잘해요. 끝입니다. 네. 뭐예요? 뭐 대단한 얘기를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짤방으로 말해주세요. 예, 네. 그분들도 이 1년에 이 하루를 위해서 대단한 준비를 한다. 대단한 공연 연습을 하고 대단한 준비를 해온다. 네, 나중에 짤방을 제공해 주셔서 즐기고 있다. 보여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 생각외로 저희가 이제 결이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었고, 또, 이 쟁점에 대해서, 또, 이 하나의 쟁점이 그냥 뭐 가족을 구성하고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네. 조금 더 이제 가치지향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확장이 되어서 단순히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논란이 낳는 그런 형태도 될 수 있지만 논란이 이 담론을 확장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져서 이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특정한 사람들의 퍼레이드이고 그들이 뭐 하고 나의 삶과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에 좀 더 뛰어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네. 얘기를 하자면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재는 EIU 데모크라시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코노미스트에서 운영하는 몇십 년째 이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지수를 굉장히 촘촘한 지표들로 측정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민주주의 지수인데 아시아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10위 안에 든 나라가 있습니다. 대만. 네. 예, 타이완이 2021년에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진입을 해서 2022년에도 그대로 10위 안에 있거든요. 한국은 20위권입니다. 일본도 이제 20위에서 10위 왔다 갔다 하는데 대만이 2021년에 10위권 안으로 진입하게 됐을 때 그 해에 동성혼이 합법화됐습니다. 네, 대만이. 네. 그걸 본다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단순히 결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지표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정리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요. 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